저 2010년도에 GDP에 중국 GDP가 이제 GDP 2위 국가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게 된 되게 상징적인 해가 되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2001년도에 WTO에 중국이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단 9년 만에 세계 2위로 급상승을 한 건 거죠.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놀라게 됐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땅이 넓으니까 자원이 풍부하죠.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생산력을 증대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중국에는 다 있었던 건데 기술이 없었던 거죠. 기술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면은 무조건 질 안 좋은 거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었어요. 그래서 중국 거는 절대 안 샀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특히 이제 샤오미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샤오미는 요즘에 안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전기 전자제품은 다 나오고. 근데 샤오미를 쓰시는 사람들도 만족도 요즘에는 꽤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만큼 중국에서도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결국엔 여기도 뒤에 나와야지만 질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은 양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투입이 어느 정도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질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도 그동안에 뭐 자국 내에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수많은 제품들을 생산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양으로 승부했다가 이제는 질로도 승부하게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년 만에 세계 2위라는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이때 이제 중국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임금의 저가 제품을 수출하는 게 중국의 핵심이었어요. 임금이 일단 낮았잖아요. 임금도 낮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때 한 10년, 20년 전에 중국으로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옮겨갔죠. 대거 옮겨가면서 그때 이제 뉴스에 계속 나왔던 게 제 기억에도 첫 번째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력 유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사실 국내에 있던 공장들이 다 해외로 나가면서 국내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왔기도 했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은 자국 내 공장을 짓게 되죠. 공장을 짓는다라는 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상승을 했고, 자, 공장을 짓고 나면은 공장 지음에서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산하기 위한 노동력이 필요하죠.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 노동력도 이제 여기서 많이 여기저기 다 필요하니까 임금이 상승이 되겠죠. 인건비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경기가 실제로 중국이 이제 부활하고 활성화됐는데 공장을 짓고 노동력이 필요로 하고 이런 상황에서 돈의 양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돈이 자꾸 증가를 한다는 거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체제가 여기에 맞물렸어요. 그래서 내국인들의 기업 성장을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이제 해외의 자본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 안에서의 생산력 증대를 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했었고, 근데 이게 좋았던 거는 초반에는 경제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이게 한계에 다다르는 건 거죠. 왜냐면 우리 자국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음 성장이 필요한데 그 다음 성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보다는 이제 질이 더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질이 더 중요해지면 거기에서 이제 질이 중요하다라는 건 결국에는 기술력인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몇몇 국가들은 그 기술 유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고 한동안 그래서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빼가는 것 때문에 말 되게 많았잖아요. 연봉 뭐 3배씩 4배씩 주고 그래서 막 소송 걸리고 막 그리고 한동안 또 재작년인가 그때부터는 파일럿들을 그렇게 또 많이 데려갔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하면서 중국에 있는 그런 항공회사들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전문적인 파일럿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저가 항공에 있던 파일럿들이 연봉 한 4~5배씩 받고 이제 중국으로 많이 유출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파일럿이 부족하다 막 이런 게 뉴스에서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나라의 주력 상품 팁 이제 가전이잖아요. 삼성이나 LG 이런 부분 그 반도체 부분 이런 데에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중국으로 유출이 되고 이제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갈수록 잃어갈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은 경쟁력이 상승이 되는 상황인 건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중국은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력을 키우는 부분들에 좀 많이 집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패권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건 사실 저도 보니까 권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권력이라는 거는 사실 전쟁을 이제 군사력,
우리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나 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의 끝은 경제력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 경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사례로 나왔던 게 뭐 포르투갈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권력을 갖고 있었, 군사력은 갖고 있었지만 경제력에서 실패하면서부터 패권을 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실 영국 같은 경우도 산업화의 가장 그 시작이 영국이었잖아요. 산업화가 시작이 되었지만 여기서도 영국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했던 건 결국에는 기술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거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미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본인들이 갖고 있던, 미국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산을 주로 했던 나라였겠죠. 생산 국가였는데, 생산 국가에서 기술력들이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최초 이런 거 다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기술력이 진화를 하고, 이 끊임없는 진화가 결국에는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장한다라는 거는,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내가 돈을 내가 원하는 1,000만 원을 벌었네? 와, 좋다. 이게 아니라, 매달 1,000만 원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2,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거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모두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순간에 우리가 1등이야, 우리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끊임없이 준비할 수 있었던 국가만이 결국에는 패권을 쥐게 된 거고 제가 봤을 때 이게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도 예전엔 영국 이나 이제 유럽의 식민지 국가였잖아. 식민지였잖아요. 이 식민지에서 탈피할 수 있었던 건 그때도 본인들이 생산만 하던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생기고 아이디어로 기술력이 좋아지고 기술력이 좋아졌던 걸로 더 다음을 이제 꿈꿀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게 그 다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정체가 되어 있어서 이게 패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저임금 기반의 수출 국가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미국도 그랬었고 일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임금이 낮으면 생산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기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요. 그러면 점점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다른 나라로 더 싼 나라로 이제 옮겨지게 되겠죠. 이게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로 공장을 많이 지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중국으로 갔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지금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렇게 다 가잖아. 중국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근데 요즘 베트남도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은 또 이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인도 막 이런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임금 기반으로 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다라는 걸 중국도 알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계속 이제 하는 것들이 본인들이 계속 뭐 여러 분야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뭐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본인들은 아마 지금 알아요. 지금 우리의 경쟁력이 없다는 거. 근데 끊임없이 생산을 해내고 여기 핵심 기술들만 생기게 되면은 분명히 본인들한테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지금 중국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핵심 경쟁력들이 중국이랑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세계 1등 하는 것들이 반도체, 가전, 뭐 그다음 조선업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조선업도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나아졌지. 한동안 제가 아는 동생도 그 삼성중공 조선소에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거의 뭐 거기는 자기네들은 이름만 삼성에서 갖다 빌려 쓴 거지 대기업 아니에요 할 정도로 왜냐면은 배를 못 만드니까 이제 그렇게 배 생산이 이제 중국으로 다 뺏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생산이 안 돼서 거의 직원들이 노는 상황들이 많았던 건 거죠. 근데 오랫동안 그런 시간이 오다가 다시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게 조금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겹쳐지는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잖아요. 이렇게 제품을 새로 이제 가공해가지고 새 제품을 만들어내서 판매를 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더 뛰어나는 중국이 우리보다 더 앞서게 되면은 우리도 경쟁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기술력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만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동차를 만들어낸 능력이 그 현대나 기아보다 더 뛰어나. 근데 그러면은 사실 굳이 우리나라의 차를 안 사고 중국 차를 사는 거겠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이나 기아도 이제
다른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예전에는 진짜 별 볼일 없었던 차였는데 요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급상승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경쟁력을 계속 키워가는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이런 데도 경쟁력을 우리처럼 열심히 키우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했던 것들이 진짜 과연 우리만의 핵심 기술일까? 언젠간 따라올 건데, 그럼 그 다음에 대한 것도 이제 잘 지켜봐야 되고,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특히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기축통화에서 위안화를 하고 싶은 게 이제 가상국제준비통화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닐까요? 달러가 만약에 기축통화가 되지 않았을 때 그 대체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거를 우리가 신청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라고 해서 일본이 양적 완화를 지금까지 20년 넘게 계속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제한으로 공급됐던 달러 때문이지 않나. 그래서 그때 보니까 지금 그 세계 통화의 2위인가 3위가 제가 알기로 엔화였거든요. 그 유로화가 3위였나? 하여튼 그 두 가지가 이제 2위, 3위였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무제한으로 이제 미국에서 달러를 융통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일본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 스위스 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딱 이렇게 근데 여기에 있는 돈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준기축통화국이라는 건, 기축통화라는 건 거죠. 그래서 중국도 자기 위안화도 여기에 끼고 싶은 건데, 이렇게 되려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특권을 할 건데, 중국은 아마 이제 미국에서 그거를 승인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여기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말고 다른 책 봤었을 때도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까 했는데 사실 그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는 얘기는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중국의 경쟁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좀 보고 근데 사실 중국도 지금 어느 정도 정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때 거기는 봉쇄령을 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를 올스톱을 했던 기간들이 한 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살아남았던 기업들도 있을 거고, 이제 죽은 이제 기업들도 많이 있었을 건데, 자, 그렇게 이제 중국도 이제 자국 내에서 이렇게 계속 스스로가 자생하던 거여서, 이제는 좀 더 이제 해외랑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 얘기는 여기 중국의 이제 퀄리티가 상승한다라는 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는 결국에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발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양이 많아지면 진로도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주체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재를 사실 많이 하지. 뭐 하나 새로운 거 만들어내면 계속 이제 이거 맞냐 아니냐 계속 나라에서 태클 많이 걸고 사실 이런 문제들이 좀 많기는 한데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강화됐어요. 보면 전에 그런 이물질 들어간 음식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그냥 사형이잖아요. 다른 거 뭐 이거 벌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형 계속 이제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국가적으로 되게 이제 나라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런 것들이 강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미국의 역할을 보면 미국은 이제 연방준비국 이제 통화 정책을 내릴 수 있는 통화 정책을 만드는 게 이제 특히 미국 하면 미국보다는 연준에 대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연방준비국. 그래서 연준이 하는 역할은 경제 펀더멘탈이 기초 체력이잖아요. 경제에 대한 기초 체력을 관리하고 고용 지표를 관리하고 인플레이션율을 보는 건데 사실 그 연준도 결국에는 미국 거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자기 나라 잘 먹고 잘 살자가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이제 금리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사실 미국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죠. 지금 같은 경우에 금리를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은 여러 나라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 한다라는 거를 알지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더 크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결정할 때 저는 이제 눈여겨봤던 게 고용 지표를 본다라는 거였거든요. 자, 금리를 이제 결정할 때 고용 지표를 왜 볼까라고 여기서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그 연준에선 우리가 중앙은행에서는 돈은 자꾸 뿌릴 수 있잖아요. 대출을 통해서 돈을 이제 융통을 시켜요. 근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돈을 융통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결정하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임을 이제 결정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대출 받아가는 사람들의 몫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관리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고용 지표를 본다라는 거는 우리가 대출해줬던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서 생산력 증대를 해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를 본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보고 좀 이해를 했던 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고용률이 뭐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 이 뉴스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왜 고용률을 이렇게 뉴스에서 계속 나올까? 사람들이 일 못하는 거를 자꾸 티를 내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 고용률이 우리 자꾸 떨어졌었거든요. 떨어진다라는 거 보면 이 돈은 어쨌든 계속 융통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냐. 자산 투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투자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은 실제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데는 투자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돈에 꼬리표를 다는 게 고용 지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고용 지표들을 보면은, 아, 요즘에 계속 그 고용률이 떨어진다라는 뉴스가 자꾸 나오면은 사실 이 돈이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유입이 돼서 실제적으로 생산력 증대가 되고 있지 않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고용률이 떨어졌을 때 부동산은 얼마나 올랐을까, 이걸 연결해서 보는 것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지급되는 돈은 결국에는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거가 가장 중요한데, 생산성이 증대되지 않고 자산으로 몰리면 이게 바로 버블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 버블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대출은 되게 쉽게 되는데, 되게 쉽게 되는 대출들이 전부 다 부동산을 몰려버리게 되면서 이게 버블이 생기게 되는데, 이 버블이라는 건 결국엔 꺼진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버블이 꺼졌을 때는 엄청난 또 금융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내가 주식을 직접적으로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 뭐 저는 지금 2000선도 지금 거의 무너지고, 코로나 이전의 수치도 어제 나와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완전 폭락했을 때보다 더 떨어졌다라고 나오고 막 이렇게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흔들거린다는 거는 금융 정책이 바뀐다라는 거랑 에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친대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되게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금융 정책들은 어떻게 생기고 있는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 뒤에 나오면은, 무작정 부채를 늘리면은, 부채를 늘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쨌든 뭔가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작정 부채를 늘린다는 건 결국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더 극대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들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계속 기준을 만드는 가장 큰, 더 이상은 하면 안 되라는 자기네들이 가이드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돈을 풀면 풀수록 버는 사람들은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더 이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버는 사람들 번다라는 건 결국에는 생산력 증대가 아니라 그런 자산의 증식이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도 보면은 그때 뉴스에 나왔었어요. 이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됐는데,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자산의 증식이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무작정 부채를 늘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부채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사실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데는 좋잖아요. 사실 이제 금리가 낮았을 때는 워낙 이제 우리가 서로 돈 빌리는 것도 쉽고. 근데 지금 경제 위기가 온 거는 결국엔 미국의 위기라는 거랑 맞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안정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기축통화국으로서의 그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화가 되고, 그 안정화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자본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근데 이런 상황인데 내년은 되게 어둡게 보더라고요. 지금 하늘도 너무 오르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그 뭐지, 남편분들이 사업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자재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더 많이 힘들어 하실 거고, 자녀분들을 해외에 유학 보내신 분들은 아마 지금 유학 보낸 분들이 엄청나게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돈을 보내면 살 수가 없대요, 지금. 그래서 더 많이 보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뉴스를 보면서 좀 더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아까 연하님처럼 내가 패권을 가지려면 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쟁력이라는 거는 지금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 단계 이렇게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